저는 일타 압송사죠. 이재명 압송. 압송의 단초가 되는 결정적인 행동을 할 거예요. 윤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제 막상막하가 돼버린 것 같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이거나 저거나 그럴 겁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두 번째 도전이신데요. 내년 대선에서 왜 원희룡이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3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제주도지사 경험을 통해서 정치력과 국가 운영 능력을 바탕에서부터 다져져 왔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의 비리의 실체, 그리고 정책 토론 능력, 사람 됨되지는 인간 모습, 이런 모든 부분에서 대비와 함께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 필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내년 대선의 시대 정신은 원래 뭘로 좀 생각을 하셨었나요? 우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공정에 배신당했다는 것이고요.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계속 분열과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특히 경제를 비롯해서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혁신이겠죠. 혁신 성장이겠죠. 네. 지사님에게 이제 제주지사의 경험은 좀 어떤 자산이 되셨나요? 정치인으로서. 우선 중앙 정치로부터는 인지도를 다 까먹는 시간이었고요. 대신 저에게 얻은 것은 하나의 국가를 운영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선거 때는 자기 편표만 얻으면 되지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세력도 그 포용도 하고 협상도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그 선거와는 다른 국가 운영의 정치, 협치를 싫든 좋든 7년 동안 또 아주 혹독한 조건 속에서 경험을 치렀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도의원 전부 민주당이니까요. 야당 단신으로 전원이 민주당인 국회,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를 상대로 그만큼 작은 국가 운영을 했다라는 거에서 정치력과 내공은 커진 시간이었고요. 제주에서 그런 작은 국가를 운영했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근본에서부터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훈련 기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특수훈련 받고 온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잊혀져 갔지만 이제 돌아온 원희룡, 특수훈련을 받고 온 원희룡.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본 질문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장동 1타 강사시지 않습니까? 두 차례의 이제 국감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와 공세를 주고 받았는데 총평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히딩크에다 빙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히딩크라는 게 아니고 1차전은 프랑스에 가서 5대0으로 진 게임이었고요.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했고 호통치고 영상 틀어주고 뭐 가짜 이미지 파일 올렸다가 망신만 당했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은 이재명은 웃음기가 사라졌고 그리고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호통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건데 두 번의 국감을 통해서 저와 저희 팀은 이재명의 기본 패턴 그리고 거기서 펴는 논리가 자기 주장을 하고 그다음 회피하고 거꾸로 뒤집어 씌우고 하는 그 프레임 논리, 저쪽이 갖고 있는 개인기와 기술, 팀 전력에 대해서 저희 팀으로서는 분석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의 플레이가 거의 완벽 플레이, 그러니까 박지성을 발견했죠 저희가. 네. 만약에 국감이라든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포인트, 어떤 발언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실 거고 그 예를 포인트를 들어서 몇 가지 너무 좀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다면 그 유동규 그 핸드폰 던지는 그 오피스텔에서 자살약 먹었다고 이재명 지사가 발언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 그 답변하면 거기에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연속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 답변부터 시작해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보도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경기도지사가 직전 관광공사 사장인데
거기서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언론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성남 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고 그 이 비리를 다 실행한 행동대장이고 자기의 최측근이었는데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2009년에 리모델링 세미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이 이재명의 눈을 띄워준 사람인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그다음 그것도 사장 대행할 때 화천대유 이게 그 설계를 다 실행하고 그다음에 돈 나누는 것도 다 하고 근데 이제 정영학이 갑자기 이제 변심을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그저 정재창 돈 누가 물어줄 거냐에 대해서 n분의 1 부담에 대해서 정영학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정영학이 이제 녹취록 들고 검찰에 들어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유동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됐는데 정영학이 벌써 자수했다는 걸 아는 순간 나한테 검찰 수사가 온다는 걸 알고 자기 집을 떠나서 오피스텔을 혼자 살림살이도 없는 오피스텔에 핸드폰도 막 여러 개 사가지고 그거 갖고 가서 이불 쓰고 자살약 먹고 누워 있는데 이 상황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모른다고요? 무슨 폭로를 할지 모르고 무슨 유서를 써놨는지 모르고 그리고 유동규가 거기 가서 왜 누워 있겠어요? 자기가 감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 뒤집어 씌운 자기는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장 그만둘 때는 이제 대선 캠프 가가지고 자기는 최소한 뭐 비서실의 부실장 정도는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깜빵 가서 다 뒤집어 쓰고 정권 내내 나오지도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나오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자살약 먹고 누워 있는데 그거를 이재명이 누군지로 모르는 건너 듣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접 증거라도 좀 어떻게 파악하시는 게 저는 있으세요? 직접 증거가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들은 사람. 공개는 못하지만 공개 못하죠. 직접적으로 좀 그 들은 사람을 유동규가 네. 그 오피스텔에 약 먹고 누워 있는 그때 당시 상황에서 바깥에 누군가랑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하는 것을 본 사람. 통화를 2시간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검찰 수사관들이 가 있던 게 가서 문 두들긴 후로부터 2시간 뒤에 이제 압수수색 끝나고 밖으로 나왔으니 그 시간은 2시간인데 전화를 몇 분 했는지 전화를 어느 전화기로 했는지 몇 사람이랑 했는지 그건 모르죠. 근데 아무튼 그 중에 전화를 하는 걸 뭐 본 사람이 있는데 뭐. 본 사람이 캠프나 지사님에게 제보가 있었다. 직접 제보를 했는데 뭐. 네. 공개할 수는 없죠. 보호를 전제로. 근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얘기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우리 관계에서는 책임을 질 테니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것까지는 얘기가 돼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일타 압송사죠. 압송사. 이재명 압송. 국감에서 우리가 요리 재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요리 손질하는데 한 2, 3일이면 될 거예요. 손질하고 그다음 요리를 만들어서 내놓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앞으로 조만간 압박을 하시겠다 이런. 그게 압송의 단초가 되는 걸 결정적인 행동을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근데 이제 경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지지율이 안 떴다고 좀 보시는지 좀 자체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아직 인기가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권 교체 그리고 워낙 이 지금 정권의 실세들인 세력들 있잖아요. 소위 586 그 운동권 세력들이 경제 공동체, 권력 공동체가 돼가지고 전체의 나라를 검찰, 언론 다 재갈 물리고 꼼짝 못하게 이제 끌고 가는 이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이게 워낙 악당이고 강하니까 이걸 깨기 위한 설사 도덕성이 좀 약하더라도 악당 집단을 깰 그 파괴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근데 원희룡은 이 평화시에 나라를 잘 운영할 사람이지 이 난세의 악당들을 물리칠 그 부분에서는 우선 그런 캐릭터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선입관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리액션이 강합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뭐 강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악당과 맞닥뜨렸을 때는 밤길에서 악당과 맞닥뜨렸을 때는 저는 모든 걸 걸고 저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전투력은 강합니다. 우리 장군들이나 그 조직 그 대장들이
꼭 험상궂게 생기고 말 거칠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지사님에 대한 평가가 이제 지지율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실제로 느끼시나요? 떡상 중이죠. 시간 문제죠. 시간이 과연 이 떡상이 과연 이 수위를 넘치는 시간이 과연 그게 2주, 1주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뭐 그런 거죠. 그건 그 시간표는 늘 하늘의 소관이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출마 선언 당시에 당 후보는 원희룡 아니면 윤석열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지금도 좀 유효하십니까? 그 발언이? 지금 유동적이 됐어요. 이제 윤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제 막상막하가 돼버린 것 같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이거나 저거나 그럴 겁니다. 그 전두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으로 지적도 하셨지만 그 지사님도 과거에 이제 큰절 논란 때문에 많이 뭐 비판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 좀 어떻게? 우선 저로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전두환 대통령한테 세배한 게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가져라는 그런 뜻이었지만 국민들은 아직 과거를 용서할 때가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용서하냐라고 저를 질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회의 100배 사죄를 국민들한테 했어요. 그 자세는 지금도 유지합니다. 뭐 그건 잘못한 거는 뭐 100번이면 10,000번이든 100배 사죄해야죠. 그런 스탠스고요. 윤석열 후보 그거는 사과가 아니라 100배 사죄해야죠. 저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100배 사죄 플러스 시각 교정 교육까지 요구합니다. 경선이 최종 경선 다가오면서 이제 후보 단일화나 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윤석열이 이제 안 되겠어가지고 저로 단일화한대요? 그게 아니라면 저희는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11월 5일에 목맬 필요 없다.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끝나도 끝난 게 아닌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말씀이 좀 진위나 배경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다고 하고 이제 뛰어들었잖아요. 경선이 끝나더라도 내가 할 일은 계속 남아 있다. 우선 이재명 잡는 것부터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해석이 윤석열 후보를 어쨌든 겨냥한 누가 될지 모르는데 무슨 누구를 겨냥해요? 누가 될지 솔직히 누가 될지 모른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후보 교체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우리 정치 평론가들한테 맡길게요. 네. 윤석열 후보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켜본 윤석열 후보의 평가.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대인배 같은 느낌 있잖아요. 좀 여유가 있는 느낌. 그러니까 캐릭터로는 좀 보스 기질 같은 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 실제 그게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스타일을 나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면이기도 하고. 근데 단점은 우선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근데 그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낮아요. 근데 내가 치명적으로 본 단점은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아는 척해.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일일이 뭐 무슨 재치문답에 무슨 퀴즈 박사가 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퀴즈로 몰고 가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그다음 얘기를 할 때는 자기의 좀 진솔한 얘기하면 좋은데 잘 모르면서 뭐랄까 그냥 너무 다변인.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해봤고 문제를 다뤄봤고. 근데 근데 자기가 사실은 모르고 너무나 겉핥기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너무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너무 장황하게 그러다가 지금 망언과 실언들이 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누가 물어봤나요?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 가장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투닥투닥 하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재미있죠. 홍준표와의 토론이 재미있죠. 장점은 저순발력,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는 정치 감각으로서의 순발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천재적일 정도로 뛰어나요. 그리고 토론도 아무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무것도 잘 대답을 못했으면서도 밉지 않게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강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단점은 아시다시피 너무 우겨요. 그리고 4년 전보다 공부를 더 안 했어. 다른 후보 네거티브해서 밀어내기만 하면 되고 전공고체 열망 때문에 본선 이긴다고 경선과 본선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이번에 좀 평가를 하세요? 유승민 후보는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국방 안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갖고 있죠. 그게 장점이고 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거를 바로 그거에 대한 이 학문적인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런 지식 체계를 정밀하게 파고들어서 거기서 어떤 권위 있는 자기 견해를 세울 수 있는 학자적인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마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손꼽을 천재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학자적인 천재로서는. 근데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 고집이 세고 절대 지려고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나타나면서 토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내용이 남는 게 아니라 그 태도와 그 인간의 모습이 점점 특정한 유형으로 굳어지는 그런 토론 과정을 밟아와서 학자적인 지식으로만 이 승부가 날 수 있다고 이 선거와 어쩌면 정치라는 것 자체를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는 내가 생각하거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와는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단점이기도 하고 그게 가만히 있었는데도 유승민을 제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사님, 지사님 지지율이 상승해 있다는 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